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에도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죠. 어제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저희 CBS 야외 스튜디오 통통에 직접 출연해서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어제도 목동으로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 오늘도 7시 한 20분경부터 현장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고 또 레인보우 앱을 통한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되고요. 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노컷 V 검색하시면 라이브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급, 신채호 선생은 2급,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 3급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 이 문제도 2부 시간에 살펴보겠고요. 잠시 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 사법거래 의혹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법학자의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법학 교수, 변호사 등 이 법률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 재판 거래, 이걸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기자회견 이후에 천막농성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앞 천막농성까지 나선 법률가들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덥죠? 견딜만 합니다. 지금 모두 몇 분 정도 그 농성에 함께 하십니까? 네, 현재는 한 7분 정도 농성장에 앉아 계시고요. 예. 우리 조를 좀 나눠서 예. 돌아가면서 농성장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앞 천막농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죠? 처음이죠, 이게? 네, 처음입니다. 대법원 앞에서 농성 처음인데요. 네.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사태가 발생했고,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천막농성하는 건 그렇게 놀랄만한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사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조금 더 쉽게 좀 표현해 주세요. 이게 천막농성까지 꼭 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이해시켜 주시면. 이제 밝혀진 문건들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렇게 면담하고 하면서 예.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다라고 하는 위명하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문건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국정 운영의 정치적인 그런 거래의 대상으로 더구나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법원장이 계속 추진해 왔던 거를 거래의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재판을 청와대에다 혼납하고 상고법원을 얻으려고 했던 거래를 한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은 사법권 독립을 굉장히 중요한 헌법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부 판사들의 혹은 대법원장 개인의 어떤 사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헌법 정신을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법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해야 합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사법부는 정치 권력의 남용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정의가 훼손되는 것을 감시해야 될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최후의 보루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죠. 혹시 이번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조계나 법학계에서
대법원하고 네. 청와대랑 무슨 거래하나? 이런 식의 그 소문이 좀 더 돌았던 적은 없습니까? 의혹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판결들이 사실 1심, 2심 판결을 뭐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뒤집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예.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겠나 의혹은 있었는데 예. 사실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설마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할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었죠. 뭐 KTX 여승무원 해고 사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1심, 2심이, 네, 3심이 뒤집힌. 네.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을 받은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고발도 하고 나서고 있는데 혹시 뭐 네. 법 체계상 말이죠. 그런 네. 재판의 재심은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재심은 지금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그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지 가능한데요. 예. 그 재심 사유들이 사실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뭐 물론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관련했던 판사들의 어떤 직권남용죄 같은 범죄가 이제 완전히 드러난다면, 뭐 그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재심의 사유가 됩니다만, 현재 상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점에 약간의 좀 고민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된 사건들. 물론 이제 거기에 관여한 판사들은 뭐 이게 정치적인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판결들은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한 충격이나 피해는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한테 미치는 거고요. 그렇죠. 따라서 네, 이런 사건을 재심을 통해서 구제하는 거는 결국 이 사태에 대해서 대법원의 어떤 진정한 반성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사태의 치유 이제 이런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지금 농성하고 계신 분들이 대법원을 향해 요구하고 계신 핵심은 뭡니까? 뭐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가장 상식적인 거죠. 일단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 다 공개해야 되고요. 투명하게. 네. 그리고 책임자 처벌하고요. 또 그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재심 등의 구제책을 마련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뭐 이번 기회에 민주적인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보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책임자 처벌까지 하려면 어차피 이거는 형사 고발을 해야 되겠군요. 대법원이. 네. 뭐 고발이 없어도 뭐 수사는 가능합니다만 그 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사는 당연히 필요한데, 뭐 그것이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사회적인 공론을 모아서 좀 해야 됩니다만, 뭐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 안에서는 젊은 판사들은 형사고발해서 처벌까지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대법관 가운데도 다수 또 고법 부장판사 다수 이렇게 좀 연배가 있는 그 경륜이 있는 판사들일수록 거기에 또 반대한다고 그럽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대체로 이제 좀 소극적인 분들이 고위직 판사분들인데요. 그렇죠.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차후에 대법관을 이제 좀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네. 근데 이분들은 사실 그 고위직 법관들로서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블랙리스트, 판사 사찰 이런 거에 직간접적으로 또 협조를 하셨던 분들이기도 해요. 아하.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고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범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당연히 소극적이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목소리에 범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대법원의 최종 결정 기다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화제의 뜬 뉴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성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요. 스파이더맨이 롯데월드 타워에 오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짜 스파이더맨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닌데요. 도시 고층 건물 등반가 알렉 로베르시 별명이 스파이더맨인 겁니다. 네. 그는 오늘 오전 7시께 안전장비 없이 지상 555m, 123층짜리 롯데타워를 75층 높이까지 올라갔는데 롯데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거라고 해요. 예. 그래서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로베르 씨는 2011년 829m 높이의 두바이 인공구조물 부르즈 칼라파를 완등해 유명해졌습니다. 75층까지 아무 장비도 없이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정말 많은 누리꾼들이 어떻게 올라갔느냐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했는데요. 안전장비 없이 그러다 떨어지면이라는 것처럼 걱정스러운 댓글도 있었습니다. 예. 또 왜 남의 건물에 오르느냐라며 이해할 수 없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모험을 하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하고 건물 측하고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요. 다음 뉴스요. 20대 후반 학원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들과 성관계를 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런. 학원교사 A씨는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학원 등을 오가며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은 당시에 13살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13살 미만이라고 하면 간음 추행 행위를 처벌한다라는 형법 305조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피해 학생들은 중학교에 이미 진학을 한 상태고요. 상담 시간에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소식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뉴스는요. 미국의 대표적인 미인 선발대회 중 하나죠. 미스 아메리카가 1921년 창립 이래 줄곧 이어온 수영복과 이브닝 드레스 심사를 폐지한다고 밝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영복 심사만 폐지가 아니라 드레스 심사도 폐지한다? 그렇습니다. 오호. 그레첸 칼슨 조직위원장이 현지 방송에 출연해서 미스 아메리카는 더 이상 미녀 선발대회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예. 출연자 역량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올해 9월 열리는 전국대회에서부터 수영복 심사는 출전자와 심사위원 간 실시간 대화로 바꾸고 이브닝 드레스 심사는 출전자 개성이 담긴 자율 의상으로 교체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레첸 칼슨 조직위원장? 네. 어떤 사람입니까? 폭스뉴스 앵커로 더 유명한 사람인데요. 예. 2016년 로저 에일스 회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직장 내 여성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와 미국 내 미투의 장본인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그레첸 칼슨이 1989년 미스 아메리카 대회 우승자이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선발대회 출전자 출신으로는 처음이자 또 조직위원회 사상 첫 번째 여자 회장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위원회 임원도 9명 중 7명이 여성으로 바뀌는 일단의 변화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스 아메리카의 심사 폐지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네. 미국 내 그 미투 운동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100년 세월의 미스 아메리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네,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네요. 네,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부각된 일련의 발표였는데요. 예. 일부 참가자들이 수영복 심사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이어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 초부터 컨설팅 회사에게 미스 아메리카가 젊은 여성들에 맞춰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고요. 네. 과거 우승자들의 사회적 성취에 집중하고 수영복 심사는 제외하라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시행한 발표입니다. 네, 우리 미스 코리아 대회는 아직도 수영복 심사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국 방송 단위의 어떤 평가 선발대회 과거와 같은 열기는 없어졌고요. 네. 일부 특정 채널에서 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치러지긴 합니다. 그러나 네. 아직까지는 미모가 우선되는 선발대회 성향이죠. 그러니까 주목도는 과거보다 떨어졌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모 우선이고 몸매까지 보고 네. 뭐 지금도 여전히 뭐 30몇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미스 선발대회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라는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1년에 가장 큰 100년에 가까운 대회가 성격을 바꿨다는데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어떤 흐름을 주도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스 아메리카 대회의 제도가 바뀐 거를 우리 한국도 좀 빨리 배워서 새로운 어떤 그 대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이명선 씨도 한번 출전해 보시죠. 그럼. 고독한 미식가 주연 반격이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2일 북미 정상회담 장소하고 시간까지 확정됐죠? 예, 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이제 10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립니다. 예.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서 대통령과 지도자 김정은의 정상회담 장소는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센토사 섬 어떤 곳이에요? 싱가포르 바로 앞에 있는 섬이에요. 4.71제곱킬로미터니까 여의도보다 조금 크겠네요. 예. 본토하고 이제 연결된 700m의 다리, 케이블카, 모노레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것만 차단하면은 외부하고 단절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에서 아주 유리하죠. 좋은 거죠. 예. 당장에 이제 싱가포르 내무부가 관보를 통해서 이미 밝힌 게 10일부터 14일까지 샹그릴라 호텔 주변 탕링 권역, 여기는 말 그대로 중심가거든요. 예. 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숙박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여기에다가 센토사 섬 전역 및 그 다리 주변 구역을 특별 행사 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네. 센토사 섬은 원래는 이제 놀이공원 뭐 이런 게 많은데요. 예. 여기는 이제 또 특별구역으로 별도 규정돼 가지고 벌써 검문 검색이 삼엄해졌다고 합니다. 네, 네. 과거에 보면은요, 미소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하기도 그렇고 소련에서 하기도 그렇고 그럴 때는 몰타섬, 맞아요. 그린란드 뭐 예. 이런 데서 많이 열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도 뭐 제주도 이야기도 살짝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 근데 그게 싱가포르 시각으로는 오전 9시라면서요? 네. 통상적인 사례에 비하면 이릅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다자간 국제회의가 있을 때 양자회담을 하는 경우, 뭐 네. G20 뭐 이럴 때는 빡빡하게 해가지고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단독 정상회담 그리고 완전 긴장도가 높은 경우에는 한 뭐 10시, 11시 이 정도에 하거든요. 네. 컨디션 조절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아침 9시부터. 그렇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꼽히는데, 이 회담이 몇 시간을 할지, 그리고 이날에 몇 번 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네. 최소한 그 양 정상이 당일날에 단독 회담, 확대 회담, 보통 해도 이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샌더스 대변인도 정상회담 시간을 그 9시로 발표하면서 퍼스트 미팅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첫 회담이다. 예. 그러니까 첫 회담이 9시에 시작되는 거다. 뒤에는 모른다. 오후에 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렇죠.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당일치기 회담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 1박 2일이 될 수도 있다. 예,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면은 그날에 넘겨 연장될 것,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네. TV 이야기는 회담 TV? 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싱가포르 아침 9시가 우리는 오전 10시,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11일 오후 6시, 동부 시간으로는 11일 밤 9시입니다. 네, 네. 프라임 타임. 시청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생중계를 하면 시청률 많이 나올 시간. 뭐 우리로 치면은 9시 뉴스 시간 시작할 때 딱 이 화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좋은 신호로 봐요. 선전할 게 많으니까 네. 하는 거지. 분위기 안 좋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잘 될 거니까 이렇게 시간까지 신경 그렇죠. 쓰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문 대통령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관련 신호가 보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지방선거 사전투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와대 주요 인사, 뭐 강경화 장관 등도 사전투표를 한다고 해요. 강경화 장관도? 예. 근데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외교부 장관이 사전투표를 하는지 본투표를 하는지 몰랐죠. 모르죠. 근데 이렇게 알렸는데 청와대 공식적인 입장은 투표율 제고 차원이다. 네네. 그런데 저는 합류 가능성의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의정 관련 실무 관계자들이 싱가포르에 이제 이미 들어간 것도 보도가 됐는데, 네. 이 역시 이제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7월달에 싱가포르 방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차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물론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의전 쪽이나 이런 실무 관계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점검을 쫙 합니다. 근데 그런 실무적 점검이라면은 싱가포르이 안 그래도 정신도 없고 바쁠 텐데 여기 가가지고 7월달에 뭐
당 잡아놓고 이건 말이 안 됐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 잘 돼서 진도가 잘 나가면은 문 대통령도 합류하지 않을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평화 협정까지는 모르더라도 종전 선언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안 가는 거고, 뭐 분위기가 안 좋을 경우 이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가서 중재하고 그럴 일은 아닌 거고요. 네, 중국 반응도 또 나왔죠. 그렇죠. 아주 적극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가 좀 낡았다. 네. 멀리 날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 전투기 편대를 통해 가지고 특별 호위를 하고 혹시 중간에 기착했다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 갑니다. 미국으로? 갑자기. 예. 우리도 이제 뭐 여기서 소외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당장 아베 총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징적인 조처인 것 같아요. 네, 네. 다들 바쁘고 어쨌든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확정된 거고. 그렇죠. 예.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김정은 위원장이 비서실장격인데 싱가포르에 쭉 머무르다가 오늘 중국 베이징으로 들어왔답니다. 그 외에 판문점 북미 협의, 뭐 성김 필리핀 대사 채널은 계속 가동되고 있는데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적 의전전 준비는 끝. 내용에 대한 것은 진행 중. 왜냐하면은 트럼프도 눈을 낮춘 게 이 12일 날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첫 만남이고 여러 번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 번만에 일괄 타결 이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판문점 채널 같은 경우에는 10일 회담에 대한 게 제일 주 목적이겠지만은 10일 이후에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실무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그렇죠.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기다려 봅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가 저희 오픈 스튜디오 통통에 직접 출연합니다. 7시 한 20분경 저희 CBS 광장 앞으로 오시면 직접 보실 수가 있겠네요. 2부에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63회 현충일인 오늘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을 올려야 한다. 이런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3.1운동 독립운동의 상징인 우리 유관순 열사가 3등급인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벌써 몇 년 반복되는 논쟁인데요. 지금까지 2만 8천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답니다. 유관순 열사의 모교인 이화여고 학생들도 이 청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데 먼저 이화여고 학생 한 분을 전화로 만납니다. 권민진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몇 학년이세요? 저는 1학년 신반 권민진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 학교 선배라는 게 처음 입학하면서부터 알았어요? 네, 이화학당 출신인 거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난 주말에 홍익대학교 앞에서 이 국민청원 동참해달라 이런 가두 캠페인에 참여했다고요? 네, 저희 신반 친구들 몇몇 꾸려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드렸어요. 네, 거리의 시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되게 받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물론 거절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네.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하고 소리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관순 열사가 지금 3등급인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정말 중요한 분이신데 네. 서훈이 그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생각이 돼요. 예. 앞으로 이 홍대 앞 캠페인 말고 또 그런 캠페인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오늘 이따가 친구랑도 충정로역이랑 서울역에 가서 똑같이 6월 2일에 했던 캠페인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활동하니까.
부모님은 정말 뿌듯해하시고 예. 열심히 하라고 너한테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거다. 네, 네. 좋은 걸로 남을 거다라고 예. 하셔가지고 되게 응원해주시고 계십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박수 쳐주나요? 네, 학교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아하하, 열심히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화여고 1학년 권민진 학생 목소리였고, 자,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직접 올린 분입니다.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의 류정우 회장을 연결하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서훈 등급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게 돼 있습니까? 상훈법에 보면은요. 네. 대한민국의 건국의 공로가 뚜렷 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해가지고 30명, 건국 그 1등급이고요. 예. 2등급은 건국훈장 대통령장 해가지고 93명, 예. 독립장 해서 823명, 이 3등급입니다. 예, 예. 이승만, 김구, 안창호, 이런 분이 그 30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김구, 안창호 선생 등 30명이 1등급이고 예. 2등급인 대통령장은 어떤 분들입니까? 신채호, 이범석 장군, 그런 분들이 93명이 2등급. 예.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서 823명이 3등급. 예. 그런데 그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1등급이고 어떻게 하면 2등급이고 그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상훈법에는 서훈을 추천한 것은 정부 각 기관장이 할 수 있고, 예. 그 공적을 심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그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심사를 하면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서훈의 그 등급은 공적이 네.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그 사람의 지위를 생각해서 결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대상자, 사람 그분의 지위를 고려한다. 예. 이게 그 3등급으로 유관순 열사가 결정된 게 벌써 오래전 1962년인가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는데 유관순 열사는 뭐 국민적 인지도나 또 우리 독립운동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서 등급을 좀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 오직 서훈법에는 현재 그 공적이 과소평가됐거나 과대평가됐을 적에 이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 한 번은 상훈법을 개정을 추진하다가 임기 중에 추진이 못해서 폐기되고 작년도에 또 이걸 국회 상훈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과소평가될 때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없다. 이 조항을 넣으면 다시 심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겠군요. 네.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받은 그 이익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1등급이라고 해서 어떤 보상의 금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보상금도 안 나가니까요.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국가 그 의전 예기상 2등급 이상자에 한해서만 그 추모일 제삿날에 대통령의 화환을 보내주지 3등급은 안 보내줍니다. 별것은 아닌데요. 크게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몸을 바쳐 목숨을 바쳐서 훌륭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이 됐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 서훈 3등급이라 해서 꽃다발 하나를 대우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그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이건 옳지 않다 해서 지금 서훈 등급을 올려서 그런 점이 없도록 하자 하는 것뿐입니다. 대통령 화환 좀 많이 보내면 더 좋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15 경축사에서 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사라지게 하겠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 강화하겠다. 이런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정부가 좀 법 개정에 적극 나설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좀 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왜 그 청와대에 민원 청원을 하게 됐나 그러면은 현재 독립유공자를 많이 발굴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서훈 몇 등급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전에 해놓은 건 못 고친다는 거 이건 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에 청원을 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현 청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독립 유공자에게 모두 그 합당한 대우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오늘 또 해서 저는 상당히 감명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만 말고 집 실천에 옮겨달라 이런 말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류정우 회장이셨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소리부터 들어보죠.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 대통령 발언이네요. 언제 한 발언이죠? 지난달 28일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일단 주 52시간 근로제가 실시가 되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노사정 모두 충분히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한국경제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 112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62곳이 이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전반적인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또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곳은 20%도 안 되는 22곳에 불과했고요. 응답자의 25%는 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어떤 점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일단 그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노동자들도 임금이 좀 사실상 축소되는 점이 있죠. 연장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노조가 이거에 대해서 보전 요구를 할 것이다. 이걸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고요. 또 생산성 향상 이걸 이제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의견 충돌이 잦아질 것이다. 이게 우려된다. 이 답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종업원을 또 추가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것도 우려가 되는 점이라네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지금 기업들은 바라는 겁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이것을 요구하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주 근로시간이 주당 근로시간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좀 확대해달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취업 규칙으로 이제 그 탄력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2주 이내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이렇게 탄력 근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늘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 이런 식으로까지. 그렇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오늘 보도를 보면 이제 정부가 별다른 대응이 없어서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뭐 실제로는 일을 하는 건데 뭐 커피타임이다 또는 사내복지시설 이용이다 이런 명목으로 근무시간을 편법 처리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노동 관련 핵심 정책이 바로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분인데 노동 관련 정책이 정부 내에 좀 혼선을 계속 빚고 있고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분위기죠.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전 병가를 내고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데요.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갈등 이런 거 아니냐라고들 하는데 본인은 그런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싸움 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뭐 KDI 보고서가 나오고 또 노동연구원도 다른 얘기 나오고 이것도 좀 논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KDI 보고서 논란은 오늘도 이제 이어졌는데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설계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이상원 ILO 고용정책국장이 이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명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KDI가 무리를 해서 이런 보고서를 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또 오늘 신문을 보면 이제 노동연구원 쪽도 좀 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90% 발언 여기 근거를 제공한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일보에는 노동연구원장 인터뷰가 실렸는데 여기에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대체적으로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취재한 이 연구원의 발언을 보면은 모든 영향을 좀 두루 볼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줬는데도 정부 입맛에 맞는 것만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좀 이런 연구원이야 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뭐 정부 내 혼란을 좀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본격적으로 정부를 사이에 두고 노동과 재계의 계급 투쟁 양상이에요. 그렇죠. 정부는 여기서 중심을 잡고 결정을 해야죠. 맞습니다. 나중에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고.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 관련 뉴스인데요. 예. 지난 4일 밤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기각됐죠. 그때 이제 법원의 결정 근거는 사실관계와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KBS가 보도한 바를 보면요. 이명희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한 시도한 정황이 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뭐 합의금 액수가 억대였다면서요? 경찰이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가 11명인데 이 중에 5명이 영장심사 직전에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건데요. 예. KBS는 그중 일부가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합의금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예. 이 합의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는 지금 유일하게 영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호텔 공사장 피해자 그리고 또 수행 기사 이런 사람들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네. 그야말로 핵심적인 대목인 것이죠. 그러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좀 아직은 있겠네요. 검찰 내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희 씨 측에서는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런 걸 법원 측에 얘기했다면서요? 법원이 이제 사실관계와 법리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 게 폭행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명희 씨 변호인단이 이명희 씨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이제 법원에 제출했다라는 거죠. 즉 이 대목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얘기를 네티즌들은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또 그나저나 그 조현민 전 전무가 이사가 될 수 없는데 이사로 있었다 해서 문제가 있다는 진에요. 그 그렇죠. 면허 취소 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과거 6년간 등기이사에 있었다.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현행법은 외국인은 뭐 이 항공사에서 등기 임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진에어 임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를 우려한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하지 않는 대신에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한테 공식 확인된 입장입니까? 이게 이제 국토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나름대로 냈는데요. 진에어 문제는 지금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지금으로서는 뭐 결정된 바가 없다. 이게 아마 6월 말이나 돼야 이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진에어 직원들이 지금 한 1,900명 정도 된다니까 이게 대량 실직이 초래된다면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뭐 이렇게 볼 여지는 있겠죠. 근데 좀 다른 보완 대책을 준비를 하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는 좀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우선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참 대한항공 앞날이 걱정입니다. 다음 네. 뉴스는요? 지방선거 관련 뉴스인데요. 탐사 전문 언론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 이전 선거에서 다른 정당 후보였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한 후보자들이 그 반대 경우보다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요. 이 당적을 변경해서 출마한 후보자 중에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이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한 후보자는 222명인데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한 후보자는 155명이라고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네. 이 여당이 바뀌었고 또 인기도 좋고 될만하고 하니까 다들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기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뉴스타파가 1회 지방선거부터 이번 7회까지 다 이제 전부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 1998년, 2002년, 2006년 현재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여당이었던 연도에 치러진 지방선거인데도 그때 이제 지금의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으로 당적을 바꾼 사례가 더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계열로 당적을 바꾼 사례가 이 반대의 경우로 앞지른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 그만큼 엄청난 어떤 그 선거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선거 지형의 변화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만큼 이제 그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로 치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선거 시작하기 전부터 뭐 그건 예상이 됐고 또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결과를 또 명확히 예고하고 있는 예.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소리 들어보죠. 어마어마하게 소리 크게 들으셨어요. 뻥 소리고 구급 요원들이 올라가셔가지고 한 분을 이렇게 들컷에 해가지고 옮기고 어대통으로 증기 폭발이 나면은 불꽃이 세기 때문에
이거 화재로 이어져요. 근데 이거는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어제 오후 10시 40분쯤에 은평구 음앙동 건물 5층에서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주변 주민들 인터뷰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예. 이 사고로 건물 유리창이 깨져서 근처에 주차된 차량들이 이제 파손됐다고 하고요. 특히 5층 거주자인 50대 양모 씨가 손, 배, 허벅지 등을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까지? 왜요? 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이 현장에서 다량의 화학약품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아하. 이 때문에 경찰은 오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상당한 양모 씨를 입건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테러 용의점은 없다라고 하네요. 그럼 그 폭발물 때문에 폭발 사고가 난 거예요? 양모 씨 발언을 보면은요. 소방당국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세톤 용기를 열어두고 담배를 피우다가 폭발이 발생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화학물질들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다 어디서 구매했는지 이건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예. 그런데 양모 씨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부상이 크다고 해서 그건 좀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가 좀 안 되는 점이 많네요. 한국일보의 보도를 보면은요, 이 양모 씨는 한 대기업 본사 건물에서 방화관리자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세톤 용기를 열어두고 담배를 피우면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예. 또 폭발 장소가 공장이나 작업실 이런 데가 아니라 주택가인 것도 또 의문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필로폰 등의 마약 제조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다는데 좀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이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회복이 되면 빨리 수사 시켜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어릴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것 같고 좋은 이미지이신 것 같아요. 청년들이 뭐 집 한 채 갔는데 뭐 20년 뭐 30년씩 걸리니까 사람답지 않게 사는 세상이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하게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씨요? 서울시를 좀 살기 좋은 도시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의 테크노밸리처럼 서울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줬으면은.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온 저 안철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우리 거리의 시민들의 목소리 미리 좀 들려드렸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이 목동 사옥 밖에 야외 스튜디오 통통에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도요. 노컷V 검색하시면 라이브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 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 또 지금 통통 앞에 많은 분들 모여 계신데 인터뷰 들으시다가 샵 1212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밖에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저녁에 산책 나온 분들도 많이 뵈네요. 네, 네. 조금 아이들이 아까 많습니다. 네, 조금 아까 바로 저희 CBS 근처에서 바른미래당 유세를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이 지역에 출마하신 분들도 일일이 다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한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 지금 여기 다들 모여 계시고 일반 시민도 모여 계시고 손 좀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 정도 열기면 당선되시겠는데요? 어떠세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세요? 예. 지난 5월 24일인가 저랑 그때는 전화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는데 박원순 후보 역전해서 이길 거다 그러셨어요. 그 후로 지금 며칠 지났습니다. 현장 다녀보시면 분위기가 어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이제야 그 지방선거 분위기가 시작되는구나 싶습니다. 그전까지는 왜 비유를 들자면 학기 말에
이제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 큰 구경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북미대와 거기만 쳐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학기말 다가오니까 이제 한번 채점해 볼까 하고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신다는 거 이제 피부로 느낍니다. 이제 결심을 하게 됐다. 예, 아직도 그런데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결심은 안철수일 거다 이겁니까? 뭐 대다수 국민들, 특히 시민들 만나 뵈니까 서울이 지난 7년간 바뀐 게 없다. 그리고 내 삶은 더 팍팍해졌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4년 더 이렇게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박원순 후보가 4년 더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께 제가 더 좋은 대안이라는 걸 확신을 드리는 게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를 안 해도 이깁니까? 단일화를 해야 이깁니까?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박원순 후보가 4년 더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분들이 저는 서울 시민 중에 절반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주요 관심사는 그러면 누가 박원순 후보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그 도중에 다른 후보가 포기하든 아니면 끝까지 가든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단일화 협상이나 논의는 진행 중입니까? 없습니까? 한번 만났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직접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셨다면서요? 네, 일요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인지, 그래서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날 무슨 결론을 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날 만남 이후에 뭐 실무진이나 위임을 받은 협상 같은 건 일절 없다? 예, 그 다음에는 지금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상황만 하면 그 안철수 후보 측이라고 하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기를 오늘 현충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토론회를 한번 하고 그리고 3개 기관의 여론조사를 맡겨서 2개 기관 이상에서 앞서는 사람 쪽으로 단일화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한 걸로 나오던데 그거 다 근거 없는 겁니까? 그럼 제가 빨리 지금 광화문으로 달려가야 되겠네요. 글쎄. 그런 제안을 하신 바 없어요? 없습니다. 아마 그 캠프에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후보 당선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기가 아는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뭐 그런 노력 중에 일환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따름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제안을 한 바는 없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일요일 날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역시 안철수 후보는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만났더니 무조건 그냥 양보해라 이렇게 말해서 아주 당황했다. 정말 이렇게 양보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박원순 후보가 다시 또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그건 안 된다는 입장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후의 확장성이 있다. 예, 확장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과거의 서울시장 대 이제 미래 서울을 바꿀 사람이라는 과거된 미래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저희다라고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표의 확장성은 자기한테 더 있다. 과거 노동운동 출신이고 경기지사도 2번이나 해서 행정 경험도 풍부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조사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요. 방금 뭐 조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실시를 해도 결과를 발표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 3사가 지금 전국 광역단체의 단체장 여론조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인 오후 7시를 기해서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 조사 결과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조금 앞서는 거로 나오거든요. 예, 뭐 조사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이런 조사도 있고 저런 조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미국 대선 때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맞죠. 예.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맞춘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구글 트렌드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구글보다 네이버가 많이 사용되니까 네이버 트렌드를 아마 다들 휴대폰으로 지금 당장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트렌드라고 네이버에서 치면 이제 네이버 트렌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새 후보 이름을 넣고 특히 지난 5월 31일부터 즉 본선거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추이를 보시면 제가 한 번도 1등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 네이버 트렌드라는 건 뭐죠? 네이버에서 이게 검색하는 횟수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열심히 찾아보는가 그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다른 사람보다 안철수 후보를 더 관심 갖고 찾아보고 검색하고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당선될 수 있다? 예, 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박원순 그리고 김문수 후보 대강 그런 순위 많습니다. 물론 조금씩 엎치락 뒤치락 2, 3위가 합니다만 1등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본선거 이후로는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검색을 한다는 게 꼭 찍기 위해서 검색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비판하기 위해서 검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관심조차도 오히려 무관심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트럼프는 그 구글 트렌드에서 항상 앞서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보다 앞서 있었고 결국은 그렇게 당선이라는 결과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아까 그 단일화 얘기 마무리 짓자면 그럼 이제 단일화는 물 건너 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서울 시민들 특히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열망을 받들어서 저는 결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다른 데 다 내주더라도 서울만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단일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질문 던지는 분들이 많아요. 안철수 후보 하면 정치 시작부터가 새 정치였고 거대 양당 구도를 깬 새로운 정치 그리고 중도를 표방했는데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중도가 왜 보수랑 합치느냐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합치는 게 아닙니다. 합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3의 길은 항상 어려운 길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려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일 편한 방법이 기득권 거대 두 당 중에 한쪽에 제 몸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큰 기회도 오고 댓글 공격이 들어와도 또 자기 편에서 막아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힘든 길을 처음부터 갔고 지금까지 꾸준히 그 길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루킹 댓글 공격과 국정원 댓글 공격을 동시에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양쪽 다 가장 절반 이상이 다 저를 공격을 했으니까요. 양쪽 다 퍼센티지로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초심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불과 정치한 지 5년 만에 이렇게 다당제도 만드는 그런 성과도 보였습니다만 대중들이 보기에 이미지 훼손이 많이 됐던 거죠. 저는 안 변했는데 대중들은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도 다 이런 댓글 공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이 좀 옆으로 갔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한 길을 계속 걸어왔었고 김문수 후보랑 통합이나 합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려운 길에서 제가 이겨서 서울시를 바꾸는 게 제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야 서울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이상 박원순 후보의 4년 연임은 안 된다는 절반이 넘는 시민들의 그 의사도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면 스스로 그만둘 거다 이겁니까? 대의를 위해서 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 양보해달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예, 그렇습니다. 네. 양보 얘기 나오니까 7년 전 그 안철수 후보의 양보가 생각이 나는데. 예. 그때는 박원순 시장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양보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 생각하신 건가요, 그때? 그때 일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7년 지난 지금 와서 보면 서울이 꼭 변화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변화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자 해지, 결국은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네. 7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제일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만 들자면 일자리 문제 들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긴 합니다. IMF 이래 최악의 실업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서울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특히 그 통계는 올해 1, 4분기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꼴찌이고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일자리가 줄어든 게 하필이면 20, 30대 일자리입니다. 청년층. 박원순 시장 재임 7년간 20만 개가 줄어버렸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은 그 정도로 줄지를 않은 시기에 서울이 많이 줄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일자리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이 일을 잘못해서 그렇다? 전체적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모든 거를 다 남 탓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목도 있지만 지자체 장의 몫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의 그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정책 잘못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장으로서 잘 못한 겁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그나마 좀 잘한 건 없습니까? 아주 작은 일들 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치인 이전에 그 박원순 변호사 시절에 이렇게 보면 아주 작은 일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만드는 걸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작은 일 어떤 거? 그래서 유럽의 소도시 이렇게 만드는 일들 정도인데요. 예를 들면 그 학교 학교의 화장실 개선 사업 작은 일이지만 정말 저는 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이 되면 그 일 맡아서 더 빠른 속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작은 것들에서는 좀 성과가 있는데 그런데 서울 전체를 변화시키는 활력 넘치게 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면에서는 발휘된 게 없다. 지난 7년간 다른 세계적인 대도시들을 보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대도시들이 창업의 중심이 되면서 창업도시로 변한 곳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창업하면 실리콘밸리, 그렇죠. 즉 교외입니다. 거기가 창업이 활발했는데 최근 7년 정도를 보면 오히려 창업의 중심이 교외가 아니고 도시로 옮겨갑니다. 실리콘밸리보다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뉴욕에서도 맨하튼이라든지 유럽에서 지금 가장 창업이 활발한 것이 베를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유독 서울만 아무도 서울을 창업도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안철수 후보의 공약 몇 가지를 좀 볼 텐데 가장 화제가 많이 되는 공약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서울시의 지상에 있는 철도가 무려 57km나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 지하로 넣겠다 그러셨죠? 예. 근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서울의 지상으로 다니는 철도가 경부선, 경인선, 경춘선, 경의선, 경원선, 중앙선까지 6개 노선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지하로 넣겠다는 건데 그 공사 비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일단은 지하로 기차가 들어간 다음에 그 상부는 공원이 됩니다. 굉장히 긴 예쁜 공원들이 되고 그러면 그 주변 부지들이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부지의 개발 그 수익으로 공사비나 또는 공원 조성까지도 다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추가로 세부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공원하고 주변 부지들은 전부 소유권이 시한테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그 시도 있고 국가가 또는 철도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사유지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유지나 국유지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가지고 충분히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보면 철도가 이렇게 나눠 놓은 그 생활권들을 그렇죠. 하나로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다시 자연 복원이 되면서 그 주변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철도길 옆 오막살이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 어둡고 못 사는 동네라는 그 인식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불편하게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생활이 좋게 될 거고요. 그게 무려 서울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거 1km당 지하하는데 한 1,000억씩 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뭐 5조, 6조 이상 들어가는데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면 더 멋진 공원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울시에 그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박원순 후보랑도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그런 부지들이 꼭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도 부지가 없다는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서울 개벽 프로젝트를 통해서 면적이 거의 200만 평방미터 즉 여의도 공원의 8배, 서울광장의 150배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중심은 공원이고 주변 부지들은 그런 4차 산업혁명에 연관이 된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 공간들, 회사 유치들 충분히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근데 길게만 하는 게 발전하지 않을까요? 철도를 따라서라고 하면? 그런데 그 연트럴 파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연남동에 연남동에 철도 있던데 6km가 지하로 들어가고 거기가 아주 긴 예쁜 공원이 되고 주변에 카페가 생기고 자영업이 활성화되고 또 창업들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 전역에 연트럴 파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또 우리 서울시의 숨길 바람길이 됩니다. 지금 서울이 빌딩 숲으로 갇혀서 바람이 빠져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가 요즘 극성 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숨길 바람길이 열리면 미세먼지가 다 그쪽으로 다 흩어집니다. 서울 시민들의 건강 생명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알겠고요. 근데 1호 공약은 교육 공약이셨고요. 초등학교 온종일 교육제 전면 도입. 이게 온종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저녁에 맞벌이 부부 특히 퇴근하면서 아이 데리고 와서 집에서 저녁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정규 교육이 마치면 그때부터는 돌봄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맡아서요. 지금도 일부 있는데 그것을 근데 그거를 신청 베이스긴 한데 전면적으로 도입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좋은 양질의 교육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코딩 교육이라든지 언어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교육비도 절감되고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도 획기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이 되는 게 아이 처음 나와서가 아니고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것도 줄어들고 또한 대기하고 있는 그 교사들이 많은데 그분들 일자리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다 보면 즉 돌봄 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한꺼번에 좀 대거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좀 비용이 있나요? 비용이 저는 그래서 가장 많이 들 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3천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1,500억 그리고 교육청에서 1,500억씩 이렇게 분담을 하면 당장 실시할 수 있고 그 맞벌이 부부들 입장에서 보면 몇 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온종일 교육제 전면 도입, 그다음 평생교육 확대. 이거는 어떤? 평생교육은 제 소신입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이 계속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다른 직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이 필요한데요. 재교육이죠. 우리나라는 그걸 거의 개인한테 다 떠맡기고 있습니다. 선진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선진국은 전체 교육 예산 중에서 7% 정도를 그 평생 교육에 쓰는데 우리나라는 0.07% 거의 100분의 1밖에 안 쓰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가 완전히 그 책임을 다 떠맡기고 버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서울시부터 그러면 중앙정부가 안 되면 서울시부터 이거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을? 그것을 저는 평생교육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필요한데요. 다행히 서울에는 5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들이 대학생 숫자가 급속하게 줄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대학들 기왕에 이런 설비들을 활용을 하면 그래서 대학이 교육 대상이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다 교육 대상으로 보면 그 시설들을 또 100%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청년 평생교육, 재교육 등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들은 이미 대학에도 충분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저는 거기서 먼저 평생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른 대학들에 확산을 시키면 그 대학들이 다 그 각 구에서 거점 평생교육 센터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안철수 후보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즉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이 남북회담, 북미회담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했는데 12일 날, 즉 투표 바로 전날 북미 정상회담 지금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잘 될까요? 저는 꼭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어떤 계산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이 꼭 성과가 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옛날에 우리 경험들을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제네바 합의라든지 이런 많은 합의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경험이 뭡니까? 합의 자체보다 그 다음 이행이 더 중요하고 더 핵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합의가 이끌어내더라도 그 다음부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히 저는 정부에서 너무 방심하거나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모든 가능한 경우의 시나리오와 대책을 다 대비해서 철저하게 하나씩 꼼꼼하게 점검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시작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솔직히 6월 13일 지방선거인데 6월 12일 날 잡힌 거는 좀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지방선거는 특징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선거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직접 책임지는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미 대화와는 별도로 누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지를 지금 매일매일 그 판단을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아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12일 날 회담 결과와는 별도로 다른 판단으로 그 다음날 투표에 임하실 겁니다. 그 남북 관계가 잘 풀어지면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 자기가 3선에 성공하면 경평 축구 부활시키고 서울 평양 회담도 추진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힌 바가 있거든요. 만약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되시면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축구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갑자기 20세기 7, 80년대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경평 해커톤 할 때입니다. 해커톤? 그 해커톤이라는 게 서로 주로 소프트웨어 쪽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밤새워서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승자를 뽑는 이런 식인데요. 북한에 지금 몇천 명 수준의 사이버 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걸 보면 지금도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내서 그런
그런 해커톤을 통해서 양성화시키고 그 사람들 IT 전문가니까 우리나라에 특히 지금 부족한 게 인공지능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잘 유도하면 네. 서로에게 좋고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그냥 뭐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실질적으로 일거리, 먹거리와 네. 연결할 수 있는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축구도 또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농구는 어떻습니까? 네, 보다 더 실질적인 교류 이런 쪽으로 가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전쟁의 위협도 동시에 줄일 알겠습니다. 수 있는 겁니다.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인데 실시간으로 8845번 쓰시는 분이 아까 그 철도 다 지하화하자 그러셨는데 전부 다 지하화하면 지진 났을 때나 싱크홀 문제 너무 걱정됩니다. 이런 질문 주셨네요. 대답해 보세요. 요즘은 그 공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화할 때 그것이 단순히 이렇게 얕은 쪽이 아니라 예. 지하 40m까지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서울은 이제 이미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만 거기는 안반입니다. 어허. 안반에 이렇게 터널을 뚫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공법도 요즘 나틈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최신식 공법을 이용해서 그 하면 저런 문제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진의 지하가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신공법을 적용하면? 그런 건물도 요즘 보면 네. 이제 내진 설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네. 이것도 그런 공법들로 다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 호소하실 수 있는 또 이 앞에 모여 계신 많은 분들께 인사도 겸해서 한 30초만 드릴게요. 예,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 갈 때마다 바꿔야 된다. 서울을 바꾸자 그런 열기들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야권 대표 선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꼭 서울을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열망 제대로 담아서 제가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밖에서 뭐 함성 소리가 이 통통 스튜디오 안에 들릴 정도로 이 반응이 뜨겁게 지금 안철수 이름까지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 스튜디오 통통까지 와주신 안철수 후보 감사드리고요.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